1조 3천억 들이죠. 아니요, 안 팝니다. 세계가 기술의 종말을 논하던 그때 한반도의 작은 연구소에서 새로운 역사가 태어났습니다. 불가능이라던 수치가 스크린 위에서 터져 나왔고 세계의 거인들이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물었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고 이어진 사항상을 초월한 제안들. 수십조 드리겠습니다. 제발 파세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단 뜨거운 신념, 명예보단 단단한 의지. 그날 서울의 불빛은 그 어떤 별보다 찬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회사 하나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1조 원을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1조 원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을 현금으로 제시했는데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제안한 쪽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만 들어도 헉 소리가 나오는 세계 최고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무명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직원이 100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조 3천억을 거절한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한국의 작은 회사 하나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에드워드 호킨스입니다. 엔비디아에서 18년간 GPU 설계를 해왔습니다.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AI 전략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죠.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걸요. 2025년 4월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업계 뉴스를 보고 있었죠. 쿠퍼티노 사무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빅테크 1조 원대 제안 거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과장 기사겠거니 했죠. 이 바닥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허황된 마케팅, 부풀려진 성능, 거짓 루머들을요. 특히 한국발 기사들은 더 심했습니다. 국뽕이라고 하죠? 자국 기술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다른 기사로 넘어갔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기사가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오후가 되자 같은 내용의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블룸버그였습니다. 저녁엔 로이터에도 보였죠. 3개, 5개, 10개. 기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진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제 메일함이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왔거든요. 화상회의였습니다. 새벽 3시였죠. 시간대를 맞추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고 놀랐습니다. 엔비디아 부사장급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CTO도 있었고 전략 담당 임원도 보였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죠. 긴 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정각 3시 회의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긴장한 얼굴들이 보였죠.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개발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퓨리오사 AI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입니다.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그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레니게이드, 차세대 AI 가속기 성능 분석. 레니게이드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전력 효율 2배, 연산 속도 180%, 가격은 우리 제품의 20분의 1, 발열은 절반 이하.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이건 오류 아닙니까? 제가 물었죠.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번 재검증했죠. 결과는요? 같았습니다. 오차 범위 5% 이내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사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기술이었죠. 우리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메타도 움직였습니다.
구글도요? 뭐라고요? 둘 다 퓨리오사에 접촉했습니다. 거액을 제시했죠. 얼마나요? 메타가 5천억, 구글이 8천억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5천억, 8천억이라니요? 스타트업한테 그런 금액을 제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업계를 20년 넘게 봤지만 그런 금액은 인수합병할 때나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성공한 대기업을 살 때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천억을 거절했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도 제안했습니다. 우리도요? 1조 3천억을 제시했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제시했다니요. 이건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안이었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CTO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죠. 세계 최고 기업 3곳이 같은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총액이 2조 6천억입니다.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직원이 100명도 안 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죠. 대체 저 회사는 뭡니까?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CTO가 답했죠. 어떻게 저런 기술을 만들었는지, 왜 돈을 거절하는지 말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들 같은 질문을 했죠. 퓨리오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대표가 누구입니까? 투자자는 누굽니까? 기술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었거든요. 한국 회사라는 것, 직원이 100명 미만이라는 것, 레니게이드라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이 돈을 이긴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세계는 돈으로 움직이거든요. 좋은 기술이 있으면 팔고, 사고, 합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이라니요. 그것도 1조 원이 넘는 제안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보였죠. 애플 본사, 구글 캠퍼스, 페이스북 건물들.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퓨리오사 제품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김 박사라고 불렀죠. MIT 동문이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박사,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레니게이드라는 거 들어봤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었죠. 우리도 테스트했어요. 진짜예요? 네, 직접 돌려봤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진짜예요, 에드워드. 수치가 진짜라고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불가능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봤어요. 효율이 정말 2배예요?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발열은 절반이에요. 말도 안 돼.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근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아키텍처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상의 질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업계 표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무명 회사가 그걸 뒤집는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죠. 며칠 한국 다녀올게요. 무슨 일이에요? 확인할 게 있어요. 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진실을요? 집에 가서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테스트 장비, 측정 도구들 전부 가방에 넣었죠. 만약 테스트할 기회가 온다면 완벽하게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황혼이 지고 있었죠.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의 심장, 혁신의 봉어지라고요.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LAX요. 국제선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서울이요. 한국이요. 좋은 곳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곳이 될 것 같았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생각했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세상은 바뀝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를 겁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승무원이 안전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LA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세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믿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실리콘밸리라고요. 하지만 그 이름 하나가 그 믿음을 부셨습니다. 퓨리오사 AI.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진실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제 20년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지만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1조 원이 넘는 제안을 거절한 회사라는 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LA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죠. 사람들의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긴장감 같은 게 흐르고 있었죠. 마치 이 나라 전체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미리 적어온 주소를 건넸죠. 퓨리오사 AI 본사 주소였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넌사인과 전광판들이 낮은데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나라는 낮과 밤의 구분 없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10층짜리 빌딩이었죠.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캠퍼스들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화려함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박함이 오히려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회사 로고가 심플하게 붙어 있었죠. 퓨리오사 AI.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쇼가 아니라 실력으로 말한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죠.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건물 안에서 정말 세계를 뒤흔드는 기술이 나왔단 말입니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도 없었고 거대한 샹들리에도 없었습니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이었죠. 리셉션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예약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테 없는 안경, 깔끔한 흰색 셔츠 차림이었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호킨스 씨시죠? 박승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악수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연구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책상마다 엔지니어들이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잡담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정적 속에 흐르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작전실 같았죠. 화려하지 않지만 뜨거웠습니다. 박승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입니다. 직원이 87명입니다. 87명이라고요? 엔비디아 본사에는 수만 명이 일합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87명이 그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까?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벽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Not for sale. 검은색 굵은 글씨로 크게 써 있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은 게 아니라 벽에 직접 새긴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팔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앞에 두고도 말이죠. 저게 우리 철학입니다. 박승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며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망설임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스타트업이 그 정도 금액을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승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에드워드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87명의 직원이 5년 동안 밤을 새웠습니다. 월급도 제때 못 받은 적이 많았죠. 투자자들은 중간에 다 떠났고 파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이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박승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하지만 팔면 끝입니다. 우리 기술은 그 순간부터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쓰이겠죠. 아마도 묻히거나 비싸게 팔리거나 아니면 천천히 죽어갈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엔비디아에서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봤으니까요. 좋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몇 년 지나면 그 기술이 사라지는 걸 말이죠. 우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길 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이끄는 걸 보고 싶었죠. 박승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기업인이라니요. 그것도 1조 원이 넘는 돈을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승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뭘 말입니까? 레니게이드를요.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팔지 않는지요. 복도를 따라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실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버 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케이블들이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냉각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죠. 2명의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승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대표님.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죠. 박승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에드워드 씨, MLPF 벤치마크는 아시죠? 물론입니다. 업계 표준 테스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칩으로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H100과 나란히 비교하죠. H-온 100이라고요. 그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AI 칩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이죠. 공정한 비교가 될 겁니다. 연구원이 시스템을 켰습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죠. 왼쪽에는 H100 테스트 결과가, 오른쪽에는 레니게이드 결과가 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냉각팬 소리만 낮게 울렸죠. 박승호와 2 연구원, 그리고 저 4명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뜨기 시작했죠. 연산 속도, 전력 소비량, 칩 온도, 모든 게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20년간 GPU를 설계해왔지만 이 순간만큼 긴장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세상이 바뀝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이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어느 쪽이든 진실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모니터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박승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진실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날아온 이유가 옳았는지를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요. 모니터 왼쪽 화면에는 엔비디아 H500의 성능 지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연산 속도, 전력 소비량, 칩 온도, 메모리 사용률, 모든 수치가 제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H500은 제가 잘 아는 칩이었습니다. 스펙을 외우고 있었고 한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이지만 동시에 전력을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괴물이기도 했죠. 하지만 오른쪽 화면이 문제였습니다. 레니게이드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H100과 비슷한 속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초쯤 지나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니게이드의 연산 속도가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120%, 140%, 160%.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프로그램 오류일 겁니다. 아니면 측정 방식이 틀렸거나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전력 소비량이었습니다. HM100이 500W를 소비하고 있을 때 레니게이드는 250W밖에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절반이었죠. 그런데 성능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수준입니다. 칩 온도를 봤습니다. H100이 85도를 찍고 있을 때 레니게이드는 62도였습니다. 23도나 낮았습니다. 발열이 적다는 건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열이 덜 난다는 건 에너지 낭비가 적다는 의미죠. 테스트는 계속됐습니다. 이미지 인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달비너닝 모델이 수천 장의 사진을 분석하고 있었죠. H100의 처리 속도가 초당 1200장이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초당 2300장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GPU 설계를 해오면서 수많은 테스트를 봤습니다. 수만 번의 벤치마크를 거쳤죠. 하지만 이런 수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수치였죠. 3분이 지났습니다. 테스트가 종료됐습니다.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레니게이드 전력 효율 213%, 연산 속도 185%, 발열 마이너스 48%, 모두 H100 대비 수치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냉각팬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입니까? 아니,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오. 원하시는 만큼 하세요. 저는 키보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접 설정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에 편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벤치마크 파라미터를 열었습니다. 테스트 반복 횟수, 데이터 세트 크기, 연산 방식, 정밀도 설정. 모든 걸 제가 직접 바꿨습니다. 가장 엄격한 조건으로 설정했죠. 속임수가 있다면 이번엔 들통날 겁니다. 시작합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화면이 조작되는 건 아닌지, 중간에 데이터가 바뀌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똑같았습니다. 오차 범위 3% 이내였죠. 레니게이드는 다시 한번 H100을 압도했습니다. 전력 효율 2배, 연산 속도 180%, 발열 절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GPU 기술에서 우리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했죠.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우리 기술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요? 직원 100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승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로요. 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GPU 방식을 따라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AMD처럼 말이죠. 하지만 3년 동안 실패만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HM800을 넘을 수가 없었죠. 박승호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GPU가 범용칩이라는 겁니다. 그래픽도 해야 하고 게임도 돌려야 하고 AI도 처리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불필요한 회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가 복잡한 회로도를 그렸습니다. 선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왜 AI 전용 칩을 만들지 않을까? 오직 AI 연산만을 위한 칩을요? 그가 옆에 단순한 회로도를 그렸습니다. 직선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불필요한 걸 전부 뺐습니다. 그래픽 처리 유닛, 게임 최적화 회로, 범용 연산 장치 전부 제거했죠. 그리고 AI 연산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메모리 구조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 GPU는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가 구불구불한 선을 그었습니다. CPU에서 메모리로, 메모리에서 GPU로, 다시 메모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병목이 생기죠. 우리는 이 과정을 단순화했습니다. 직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이동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도 줄어들었죠.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발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성능을 높이면 발열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레니게이드는 발열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칩 자체에 열 분산 구조를 넣었습니다. 박승호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칩 단면도였죠. 마이크로 단위로 냉각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열이 발생하는 즉시 분산되도록요. 일반 칩은 표면에서만 냉각하지만 우리 칩은 내부에서부터 냉각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4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번의 시제품을 만들었죠. 절반은 테스트 중에 타버렸습니다. 박승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연구원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갔죠.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년 동안 실패만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실리콘밸리였다면 진작에 프로젝트가 중단됐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투자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3년째요. 박승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끼리 했습니다. 자체 자금으로요? 네,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6개월 동안요? 그런데도 계속했습니까? 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일했다고요. 6개월 동안이나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버틴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박승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나라는 작습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좁죠. 자원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술만큼은 최고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은 항상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일본 기술을 배우고 미국 기술을 배우고 유럽 기술을 수입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을 거절했습니까? 네, 팔면 끝입니다. 우리 기술은 그 순간부터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박승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우린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로 세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바꾼다고요?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213%, 185%. 거짓말 같은 수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돌렸으니까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팔지 않는지요? 박승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죠.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기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돈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들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증명해냈습니다. 숫자로, 데이터로, 명확한 결과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20년간 GPU를 만들어 왔지만 진짜 기술이 뭔지 몰랐다는 걸요. 기술의 본질은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도 아니었고 효율도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신념이 기술에 녹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숫자로 증명되는 겁니다. 레니게이드는 칩이 아니었습니다. 87명의 신념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5년간의 밤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월급 없이 버틴 6개월이 만들어낸 혁명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날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칩은 냉각팬이 아니라 신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세계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미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울로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죠.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력 효율 213%, 연산 속도 185%. 제가 직접 돌린 테스트였습니다. 조작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이 결과를 실리콘밸리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믿을까요? 아니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밤 동안 쌓인 메일이 23개였습니다. 대부분 엔비디아 동료들이었죠.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마크라는 동료가 보낸 거였습니다. 15년을 같이 일한 선배였죠. 에드, 한국에서 뭐 하는 거야? 소문 들었어. 퓨리오사 테스트 한다며? 그거 다 가짜야? 마케팅이라고. 속지 마. 두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개발팀 팀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호킨스, 본사에서 내 보고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돌아와.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과장됐다. 믿을 수 없다. 빨리 돌아오라. 아무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는 밤에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불빛, 택시들, 늦게까지 켜진 사무실 불빛들. 이 나라는 정말로 멈추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퓨리오사 본사로 다시 갔습니다. 박승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오후 비행기로 LA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마이크를 든 사람들, 기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죠. BBC, CNN, 로이터, NHK, 외신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기 나왔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박승호가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대표님, 엔비디아를 이겼다는 게 사실입니까? 1조 원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 수출 계획은 있습니까? 질문이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승호는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했죠.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우린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할 겁니다. 언제 공개 테스트 하실 겁니까? 준비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승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저도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박승호를 만났습니다. 시끄럽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저렇습니다. 외신까지 왔어요. 대응 안 하십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곧 공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공개 테스트요?
네, 국제 벤치마크 기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테스트하자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회사는 끝장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필요합니다. 세계가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박승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드워드 씨도 참석하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심사위원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출신 전문가가 있으면 공정성이 보장되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사위원이라고요? 그건 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퓨리오사 편에 서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신자로 볼까요? 생각해 보시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구실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승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에드워드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국 투자사들이 직접 우리 연구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한테요? 네, 개인적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연봉을 5배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좋은 인재를 빼가는 건 실리콘밸리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적지 않아요. 박승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연봉이 5배라니까요. 말리지 않으십니까? 말릴 수 없습니다.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박승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합니다. 돈을 따라가면 기술자로 끝나지만 신념을 따라가면 역사가 된다고요.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몇 명이나 떠났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박승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개 테스트 전에 팀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빨리 증명해야 해요? 우리가 옳다는 걸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CTO 직통이었죠. 잠깐 받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킨스, CTO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지금 뭐 하는 건가?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웠습니다. 놀랍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들의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를 믿고 보냈네.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그쪽 편을 드는 건가?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CTO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우리를 이긴다는 게 사실이란 말인가?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네. 제가 직접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CTO가 말했습니다. 돌아오게. 지금 당장. 하지만 공개 테스트가.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네. 자네는 엔비디아 사람이야.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 저는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거절하게. 왜입니까? 자네가 거기 서면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알겠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배신이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입니까? 20년을 함께 일한 회사였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회사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숨기라고, 진실을 부정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박승호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본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편합니다.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월급도 나오고 안정적이고 미래도 보장되죠. 하지만 그게 옳은 겁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을 하겠습니다. 박승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회사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승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존경이 어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씨. 감사할 건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진실을 택했습니다. 안정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기로 했습니다. 20년을 엔비디아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서울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쌓아 올린 권위의 벽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공개 테스트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서울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국제 AI 벤치마크 기관이 주관하고 전 세계 언론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메타의 기술 임원들도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새로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퓨리오사 본사로 다시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박승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요? 네, 이번엔 중동 투자 펀드입니다.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3조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조라고요? 1조도 아니고 3조 원입니까? 그건 웬만한 대기업 가치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조건은요? 기술 전체를 넘기라고 합니다. 회사는 그대로 두도해 특허와 핵심 기술은 그들이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박승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에게도 직접 연락이 갔습니다. 연구원들한테요? 네, 개별적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한 겁니다. 연봉을 10배로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10배라고요. 그건 거절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승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연구원들은요. 그의 목소리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를요. 결과는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절반은 계속 가자고 했고 절반은 고민 중입니다. 박승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묻어났죠. 공개 테스트까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팀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표님, 김 연구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박승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연구원이요? 네, 방금 인사팀에 제출했습니다. 김 연구원이라면 레니게이드 개발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메모리 아키텍처를 설계한 사람이었죠. 그가 떠나면 타격이 클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국 회사에서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연봉이 지금의 12배라고요. 12배라고요.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승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이야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에드워드 씨가요? 네, 외부인의 시각에서 말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87명 중 62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는 회의 참석조차 거부한 겁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거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미래가 창창한 나이였죠. 저는 에드워드 호킨스입니다. 엔비디아에서 18년을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압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연구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흘 전 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돌아오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제 청춘이 거기 있었죠. 돌아가면 편합니다.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미래도 보장되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레니게이드를 테스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 GPU를 만들어 왔지만 그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칩이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의 5년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저도 압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아이 교육도 시켜야 하니까요. 연봉 10배는 거절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기술자로 끝납니다. 누군가의 직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다릅니다.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고 대출도 있습니다. 이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요. 맞습니다. 이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6개월간 월급 없이 버텼을 때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승호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2주만 더 버티십시오. 공개 테스트가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세계가 인정하면 투자가 쏟아질 겁니다. 그때는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다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실패할 리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에 다시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 돈과 신념, 어느 쪽을 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역사는 편한 길을 택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옳은 길을 간 사람만 기억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연구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얼굴들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박승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사무실 불빛만 켜져 있었죠. 에드워드 씨, 고맙습니다. 박승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외부인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요. 외부인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사람입니다. 진실편에 선 사람이죠. 박승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질문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박승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에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작습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없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들, 불가능을 도전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말이죠. 우리 세대는 기술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죠.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구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사표를 낸 그 연구원이었죠. 대표님, 김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표 철회하고 싶습니다. 박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집에 가서 생각해봤습니다. 돈은 나중에 또 벌 수 있지만 이 기회는 다시 안 올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2주만 더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박승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2주 후 우리는 세계에 증명할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거절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요.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하지만 힘 있는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긴다는 걸요. 돈으로도 유혹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숫자보다 강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연구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 이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돈으로 유혹했지만 그들은 신념을 택했습니다. 거대한 제안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철학을 지켰습니다. 이 주 후 세계가 보게 될 겁니다. 돈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요. 유혹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의 신념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이제 증명될 준비가 됐습니다. 공개 테스트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울국제컨벤션센터는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박승호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컨벤션홀에 들어서는 순간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10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양옆으로 서버 렉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엔비디아 H100, 오른쪽은 퓨리오사 레니게이드였죠. 조명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카메라 크루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BBC, CNN, 로이터, NHK 그리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 모두 20여 개의 언론사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역사적 순간이 될 예정이었죠. 긴장되십니까? 제가 박승호에게 물었습니다. 긴장보다는 묘한 기분입니다. 그가 무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을 준비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죠. 그리고 내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1조 원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요. 박승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돈을 택했다면 지금 이 무대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라졌겠죠. 누군가의 창고에서 먼지만 쌓였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벤션홀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1000개의 좌석이 모두 차고도 모자라서 복대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언론인들, 투자자들, 그리고 각국 정부 관계자들까지.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았습니다. 국제 AI 벤치마크 기관의 수석 연구원, MIT 교수, 스탠퍼드 AI 연구소장, 그리고 저 4명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앞줄에 엔비디아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CTO도 보였고 제가 알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를 보는 눈빛이었죠. 메타와 구글의 기술 책임자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와 있었습니다. 삼성, SK, LG의 임원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나라 대표팀 경기를 보는 것 같았죠. 정각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완전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심사위원들이 직접 검증할 것입니다. 화면에 테스트 항목들이 떴습니다. 이미지 인식 속도, 자연어 처리 성능, 대규모 학습 효율, 전력 소비량, 발열 관리, 그리고 안정성 6개 항목이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점수가 매겨지고 최종 점수로 승부가 결정되는 방식이었죠.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인식 속도입니다. 양쪽 서버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냉각팬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에는 HPEC의 실시간 데이터가, 오른쪽에는 레니게이드의 데이터가 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1000개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홀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처리 이미지 수, 정확도, 응답 시간, 모든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H100은 제가 아는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초당 1200장을 처리하고 있었고 정확도는 98%였습니다. 뛰어난 성능이었죠. 하지만 레니게이드는 달랐습니다. 초당 2400장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배였죠. 그리고 정확도는 99%.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숫자를 의심하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잠깐, 저 수치가 진짜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불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테스트는 10분간 계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었죠. 이건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MIT 교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레니게이드가 HM100 대비 196% 성능을 보였습니다. 검증 결과 모든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임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자연어 처리 성능이었죠? GPT 수준의 언어 모델을 돌리는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HM100보다 212%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학습 효율 테스트였습니다.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도 레니게이드가 압도했습니다. 학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고 수렴 품질도 더 높았습니다. 네 번째는 전력 소비량이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진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HM100이 550W를 소비할 때 레니게이드는 260W만 사용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객석에서 또 한 번 탄성이 터졌습니다. 전력 효율이 2배라는 건 운영 비용이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죠. 다섯 번째는 발열 관리였습니다.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얼마나 뜨거워지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HM100의 칩 온도가 87도를 찍을 때 레니게이드는 63도였습니다. 24도나 낮았습니다. 발열이 낮다는 건 냉각 비용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칩의 수명도 길어진다는 의미였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안정성 테스트였습니다. 연속 48시간 동안 최대 부하로 작동시켜 보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48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가속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2시간 동안 압축해서 돌리는 방식이었죠. 이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점심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서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무대 뒤편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안정성 테스트가 관건입니다. 왜요? 장시간 최대 부하로 돌리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운되면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죠. 그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불안정하면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안정성 테스트가 종료됐습니다. 결과 화면이 떴습니다. H100 오류 발생 3건, 다운타임 12초, 레니게이드 오류 발생 제로, 다운타임 제로. 완벽한 안정성이었습니다. 홀 안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임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여 최종 점수를 집계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국제 AI 벤치마크 기관의 수석 연구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엔비디아 H100 총점 863점.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수한 점수였죠. 퓨리오사 레니게이드 총점.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927점. 순간 홀 안이 폭발했습니다. 1927점이라고요? 863점의 2배가 넘는 점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를 뒤덮었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역사적 승리였죠. 수석 연구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퓨리오사 레니게이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성능, 효율, 안정성 모든 면에서 현존하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AI 반도체의 새로운 기준이 탄생한 겁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더 길고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엔비디아 임원들은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메타와 구글 책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바뀌었다. 박승호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10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과는 87명 연구원의 5년간 노력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박수가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박승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의 승리입니다. 혼란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습니다. 퓨리오사의 칩은 트랜지스터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밤샘, 6개월간의 무급, 수천 번의 실패. 그 모든 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박준호 앞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양산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부터 생산이 시작됩니다. 가격은요? 저변액 5분의 1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렇게 싸게 팔면 이익이 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목표는 독점이 아니라 보급입니다. 해외 수출 계획은요? 이미 미국, 유럽, 일본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박승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박승호와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에드워드 씨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대표님과 연구원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박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십니까? 네, 하지만 곧 다시 오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저는 컨벤션 센터를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서울 시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빌딩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요. 저는 그날 기술이 인간의 혼이 될 수 있음을 봤습니다. 공개 테스트가 끝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컨벤션 홀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방금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믿을 수 있어? 2배가 넘는 점수라니. 이건 게임 체인저야. 아니, 게임 자체가 바뀐 거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흥분과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온 것들이었죠.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마크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에드, 방금 생중계 봤어. 이게 진짜야? 조작 아니야? 두 번째는 엔비디아 동료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충격, 불신, 혼란. 하지만 더 이상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증명됐으니까요. 국제기관이 검증했으니까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BBC 한국 스타트업 AI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쓰다. CNN 실리콘밸리의 패권의 균열, 새로운 강자 등장. 로이터 퓨리오사 레니게이드 업계 표준 될 것인가. 일본 NHK 한국 기술력 예상을 뛰어넘다. 중국 신화통신 한국이 반도체 전쟁의 새로운 주역으로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의심받던 기술이 이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술 포럼들을 확인했죠. 게시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퓨리오사 주식 어디서 살 수 있어? 레니게이드 예약 방법 아는 사람?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제 데이터 센터 전부 갈아엎어야 하나? 엔지니어들, 투자자들, 기업 경영자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실시간으로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퓨리오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생산 물량을 3배로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SK하이닉스도 메모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는 데이터 센터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레니게이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국 기술을 믿고 투자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죠. 오후가 되자 해외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아마존이 AWS 데이터 센터에 레니게이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확장 계획에 한국 기술을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도 퓨리오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회사가 이제는 세계가 손을 내미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녁에 박승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에드워드 씨,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네,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 문의가 하루에 1000건씩 들어오고 있어요. 1000건이라고요? 생산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삼성이 생산량을 늘려준다고 했지만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해요. 행복한 비명이었습니다. 투자 제안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5조, 10조 단위예요. 5조, 10조라고요? 일주일 전 1조 원을 거절했던 회사 가치가 이제는 10배가 된 겁니다. 받으실 겁니까? 아닙니다. 박승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갑니다. 기술은 팔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에드워드 씨 덕분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엔비디아를 이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거짓말이거나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고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의 거인을 넘어선 겁니다. 돈이 아니라 기술로요. 마케팅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다음 날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LA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죠.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퓨리오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던 사무실이 이제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연구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죠. 박승호를 만났습니다. 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함은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돌아가시는군요? 네, 하지만 곧 다시 올 겁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에드워드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1조 원을 거절했을 때와 비교해서요. 박승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1조 원을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라졌겠죠. 어딘가의 연구소 구석에서 먼지만 쌓였을 겁니다. 그가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5년을 버텼죠. 이제 세계가 우리를 인정합니다. 돈이 아니라 기술로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복잡한 거리, 끝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이 나라는 작았습니다. 땅도 좁았고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신념이 중요하다는 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것. 그건 단순한 기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승리였고 신념의 승리였고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최고는 크기가 아니라 의지로 결정된다는 걸요. 화려함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된다는 걸요. 과장이 아니라 겸손으로 빛난다는 걸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였습니다. 세계 지도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세계를 바꾸는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거인들을 무릎 꿇게 만든 기술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미래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서울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본 것들,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 모두 적고 싶었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20페이지였습니다.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성능이 아닙니다. 만드는 사람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바다였죠. 저는 그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동료로요. 이번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날 서울에서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행운이었습니다. LA 공항에 착륙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했거든요. 진실을 말했고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년을 바친 회사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낯선 건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한 겁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이, 느낀 것들이, 깨달은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던 겁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낮게 깔린 주택들, 넓은 도로, 여유로운 속도.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은 빽빽하고 빠르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반면 LA는 느리고 여유롭고 개인주의적인 도시였죠.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다만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서울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2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마우스 커서를 이메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경영진은 이 보고서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원했지만 동시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본대로 느낀 대로 썼습니다. 퓨리오사의 기술이 엔비디아를 앞섰다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데이터로, 분석으로, 그리고 솔직한 평가로요. 심호흡을 하고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CTO와 경영진 전원에게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오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엔비디아 본사 대표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호킨스, 오늘 오후 3시에 본사로 오게. CTO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평소에 그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2시 반, 저는 엔비디아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산타클라라의 거대한 캠퍼스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넓은 잔디밭, 세련된 조경, 실리콘밸리의 상징 같은 곳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수석 엔지니어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동료들이었죠. 몇몇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배신자로 보고 있는 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영진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경영진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CTO, CFO, 전략 담당 부사장, 법무팀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죠. 안개, CTO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들과 저 사이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 거리도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CTO가 제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고서 읽었네. 네, 20페이지나 되더군. 꽤 열심히 썼어. 그의 말투에는 비꼬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자네 주장은 명확해.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이 우리를 앞섰다는 거지?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라. CFO가 끼어들었습니다. 호킨스, 자네 때문에 우리 주가가 사흘 만에 18% 떨어졌네. 시가총액으로 600억 달러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 압니다. 정말 알기나 하나?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어. 언론은 우리 기술이 구식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CFO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네 한 사람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전략 담당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호킨스, 우리가 자네를 한국에 보낸 이유가 뭔지 아나? 객관적인 평가를 원하셨습니다. 마야, 객관적인 평가. 하지만 우리 회사에 불리한 평가를 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진실을 왜곡하라는 뜻입니까? 왜곡이 아니야. 균형을 맞추라는 거지. 부사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네는 한쪽 면만 봤어. 퓨리오사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우리 기술의 강점은 무시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래, 데이터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자네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본대로 썼을 뿐입니다. CT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호킨스, 우리가 함께 일한 게 얼마나 됐지? 20년입니다. 20년. 짧지 않은 시간이야. 자네는 좋은 엔지니어였어. 아니, 최고였지. 과거형이었습니다. 그 단어 선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자네는 선을 넘었네. 어떤 선입니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의 선이야. CTO가 서류 2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자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겠네. 한 장은 사과문 초안이었고 다른 한 장은 백지 사직서였습니다. 첫째, 이 사과문에 서명하게 보고서가 과도했고 객관성을 잃었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자네를 복직시켜주지. 강등은 되겠지만 일자리는 유지할 수 있어. 저는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편향적이었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을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편향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사직서에 서명하는 거야. 명예퇴직 형식으로 처리해주지. 퇴직금도 주고. 2가지 선택지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거나 진실을 지키고 떠나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겠네. 일주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입니다. 청춘을 바친 20년이 이 서명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직서 위에 펜끝을 대었습니다. 에드워드 호킨스.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할 거라 생각했겠죠. 정말 그럴 건가? CTO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명한 사직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20년간 감사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좋은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CTO가 말했습니다. 호킨스 후회하게 될 걸세. 실리콘밸리는 좁아. 우리를 배신한 사람을 받아줄 곳은 없을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선배였습니다. 에드, 정말 이러는 거야? 20년을 여기서 일했잖아. 다시 생각해봐. 이미 결정했습니다, 마크.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입니다.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드, 이 바닥에서 진실이 뭐가 중요해? 우린 월급쟁이야? 회사가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자에게 진실은 전부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실리콘밸리, 어디서도 자네를 안 받아줄 거야? 괜찮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 서울입니다. 마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진짜로? 내 퓨리오사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쳤어, 에드. 완전히 미쳤어.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정신이 또렷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주차장을 걸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엔비디아 로고가 붙은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20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미러의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회화를 배웠죠.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광객도 아니었고 의심하러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 사람이었습니다. 퓨리오사의 CTO로서 말이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드워드. 아니, 이제는 동료라고 불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준호. 이제는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의 눈이 아니라 거주자의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CTO님 환영합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따뜻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컴퓨터는 이미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쪽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Not for sale.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이곳의 철학이었고 이제는 제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박준호가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움직이는 차들, 밤에도 빛나는 빌딩들, 이 도시는 정말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후회는 없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믿어줘서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진실을 볼 기회를 주셔서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역사도 짧은 나라였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큼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속도도 성능도 돈도 아니라는 걸요. 만드는 사람의 신념이라는 걸요. 불가능을 믿지 않는 의지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신념은 지금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였습니다. 20년 동안 숫자와 효율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기술이 인간의 철학이 될 수 있음을 봤습니다. 세계는 돈으로 움직이지만 미래는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기술의 중심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